예, 안녕하십니까. 아까 제가 우편조사의 단점을 설명을 하다가, 이 전화가 오는 바람에 전화를 받다 보니, 예, 설명이 좀 끊어졌었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전화가 오면 되게 이제 끊어버리는데, 좀 중요한 전화가 와서, 좀 받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조사의 단점을 설명하다가 이제 끝마쳤기 때문에 우편조사의 단점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편조사의 단점은 좀 응답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예, 편지가 오면 뭐 대개 응답을 하기보다는 그냥 무시하고 버려버리든지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간단한 질문만 할 수 있어서 상세한 정보 획득이 곤란하다. 이거는 뭐 전화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건 이런 거니까요.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좀 설명도 하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지만 우편 조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무자격자의 응답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른들한테 보낸 건데 아이들이 읽고 그냥 아이들이 막 대충 막 작성해가지고 막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편 조사의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화조사, 면접조사, 그 다음에 우편조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요게 이제 1번 우편조사의 단점을 우리가 쓴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쇄형 질문의 장점을 세 가지 쓰시오. 우리가 질문하는 방법에는요, 개방형이 있고요, 폐쇄형이 있습니다. 이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써져 있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관식 질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응답자가 자기 생각을 갖다 쭉 말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화 상대방에게 답변의 여지를 주며 그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는 방식이고요. 폐쇄형 질문은요, 맞느냐 틀리느냐, 예, 아니요, 이건 겁니다. 그래서 이 폐쇄형 질문 같은 경우는 간단하고 금방 조사를 하는 그런 장점은 있겠죠. 그래서 이제 2번 질문이 폐쇄형 질문의 장점을 이제 세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형 질문과 그 다음에 개방형 질문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우리가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개방형 질문이 있습니다. 자, 개방형 질문의 장점을 한번 볼까요? 장점을 먼저 보시게 되면요. 먼저 응답자의 다양한 의견을 갖다가 수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폐쇄형 질문에 비해서는 당연히 다양한 의견을 갖다가 수렴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료를 모으는데도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상세한 부분까지 언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 획득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주관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다 보니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세세하게 이제 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답을 응답자가 했는데 질문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의미로서 말씀하신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다시금 이제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이 불명확하면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쇄형 질문의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문제가 바로 폐쇄형 질문의 장점을 세 가지 쓰라고 한 거죠. 자, 먼저 단답형, 예, 아니요 질문이기 때문에 민감한 주제에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그 남성과 여성 같은 뭐 어떤 그 남성과 여성 간의 어떤 그 가치관을 조사한다거나 뭐 하게 되면 좀 민감한 주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어떤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거 같은 경우 뭐 예 아니요 이렇게 다 간단하게 이제 답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제 대답하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민감한 질문에는 좀 적합할 가능성이 있고요. 응답이 표준화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개방형 질문은 그렇지 않죠. 뭐 생각하는 게 다양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예 아니오로 이렇게 딱 부러지게 구분이 되는 거니까요. 얼마든지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호화와 분석이 용이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금방 예 아니오니까 이거 갖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코딩할 때 이제 코딩이죠 코딩. 그래서 이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예는 1, 아니오는 2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로 이제 옮기는 작업입니다. 코딩이. 그래서 이제 코딩을 할 때 시간이 굉장히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채점과 코딩도 간편하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응답 항목이 명확하고 신속한 응답이 가능하고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게 바로 폐쇄형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막 외우려고 한다기보다는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쉽게 또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읽었다고 해가지고 이거 갖다 다 뭐 우리가 이제 외우고 있을 수는 없지만 뭐 여러 번 보다 보면 이제 폐쇄형 질문의 어떤 장점이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 질문의 단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딩이 어렵죠. 왜냐하면 주관식이기 때문에 이걸 컴퓨터로 전산화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무 간단하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관식이긴 하지만. 새로 나온 상품에 대해서 응답자 분께서는 이 상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뭐, 좋아요?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딱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버리면 좀 너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응답에 대한 부담을 느껴 무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데, 그럴 수 있죠. 민감한 주제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이야기해야 되나? 괜히 이야기했다가 또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응답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폐쇄형 질문의 단점을 보시면 뭐 당연히 개방형 정보를 얻기는 어렵죠. 예, 아니오만 이렇게 대답하는 거니까 의견 반영이 충분치 않은 거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폐쇄형 질문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하고 2번을 같이 풀어봤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읽어본 것 같아요. 하지만 1번과 2번은 지금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두면 뒤에 가서는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금방금방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시장 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시장 조사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시장이 있다. 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시장들이 다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자동차 시장이 되는 거고 이러한 시장에서 과연 우리 회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구매 패턴은 어떤지,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구매 가능성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금은 얼마나 있는지를 갖다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뭐 이런 걸 조사하는 게 바로 시장 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정의가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획득하고 획득했으면 분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석도 해야 되겠죠. 뭐 이게 바로 이제 시장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획득하는 경우 획득을 시장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갖다 획득해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뭐 1차 자료를 가지고 이제 자료를 획득하든지 아니면 2차 자료를 통해서 수집하든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획득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이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요, 통계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알 수가 있냐면요. 일단 고객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려고 우리가 시장 조사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 이제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이러이러한 시장이구나. 그렇다면 그 시장에 맞는 전략을 실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자원을 배분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요, 시장의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맞는 전략을 실행하거나 그 시장에 맞는 자원을 갖다가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이 바로 이제 그 시장 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사의 절차를 나열한 것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시장 조사에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정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작정 시장을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그 어떤 걸 갖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뭐 보고서를 쓸 때도 그 무작정 보고서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쓸 것인가를 갖다 미리 생각하고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도 취합하고, 시장 조사도 마찬가지로 먼저 문제를 정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 때문에 시장 조사해야 되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LG에서 나오는 스마트폰은 삼성이나 애플에 비해서 왜 사람들의 인지도가 낮은 걸까?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를 갖다가 시장을 통해서 한번 조사해 보자. 이게 바로 문제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조사 설계입니다. 조사 설계. 자, 그래서 이 조사 설계라고 하는 것은요, 시장을 조사하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요, 5번 문제가 바로 그거죠. 예, 5번 문제 보시면 마케팅 조사 설계 시, 여기 조사 설계 나오죠. 조사 설계 시 어떤 방법으로 과연 시장을 조사할 것인가? 거기에는 바로 탐색 조사, 그 다음에 기술 조사, 그 다음에 인가 조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시장을 조사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갖다 결정했으면 그 다음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수집 방법은 1차 자료, 2차 자료로 이렇게 수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수집했다. 그러면 그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해야죠. 예.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통계학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학원 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석하고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출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시장 조사의 절차, 요 5가지 절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면요. 조사 설계 시 사용되는 뭐 탐색조사, 기술조사, 인가조사 예를 하나씩 드시오라고 했는데요. 먼저 이제 탐색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색조사를 보게 되니까 마케팅 문제의 정의와 관련
해가지고요. 변수의 규모 및 가설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전조사의 성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전조사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문제 정의를 예를 든 게 LG 스마트폰은 왜 이렇게 인지도가 낮은 걸까?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좀 정의하기 위해서 미리 좀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서 과연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뭐 이거 갖다 미리 좀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탐색 조사 예로는 이제 전문가 의견 조사라든가 문헌을 조사해 본다든가 그다음에 사례 연구를 좀 들여다 본다든가 뭐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조사입니다. 기술 조사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시장 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조사입니다. 우리는 시장 조사하게 되면 막 시장에 가가지고 막 설문 조사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예.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시장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예를 보니까 서베이 이제 조사한다는 의미죠. 직접 시장에 가가지고 조사 대상자들에게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혹은 시장에 직접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로부터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 패널 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조사는 특정 제품의 잠재 수요, 소비자의 태도, 소비 실태, 소비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 실제로 시장 가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과조사입니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요, 원인과 결과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조사. 한마디로 말하면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 소비자들은 저렇게 행동하는데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원인과 결과를 갖다 좀 파악하고자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실험 조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어떤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좀 불친절하게 대할 때와 친절하게 대할 때, 혹은 뭐 아예 손님들에게 관심을 안 가질 때와 손님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또 실험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실험 조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인과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